1986년 7월 인천의 한 교도소 접견실이야. 수의를 입은 누군가가 앉아있어. 22살 인숙 씨야. 인숙 씨 맞은편엔 한 남자가 앉아있어. 괴롭겠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려달래. 누굴까? 이름은 조영래, 직업은 변호사야. 조 변호사의 질문에 인숙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 제가 당한 일을 폭로하고 싶어요. 이 일이 일어난 건 한 달 전이야. 인숙 씨는 자취방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어.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무슨 일이시죠? 남자 2명이 재빠르게 인숙 씨를 둘러싸. 우리랑 좀 같이 가야겠어. 인숙 씨가 도착한 곳은 부천경찰서. 남자들의 정체는 형사였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형사들이 내민 건 주민등록증과 이력서. 자, 자세히 봐. 뭔가 이상한 점 없어? 근데 이름이 현숙으로 돼 있어요. 사진은 인숙 씨 사진인데 이름은 김현숙으로 되어 있어. 주민번호, 주소, 학력 다 가짜야. 그동안 인숙 씨는 남의 신분으로 살아온 거야. 왜 이런 신분 세탁을 한 걸까? 뭔가 떳떳하지 않은 거지, 밝힐 수 없는. 어제 도망 나온? 가짜 현숙 씨, 아니 인숙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게. 그때는 이제 위장취업자라는 게 국가 정부의 경계심이 아주 크게 올라왔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위장취업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이제 그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아주 요란했었고요. 그때 이제 신분조회를 다 해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인숙 씨의 진짜 학력은 중졸이 아니라 대학 중퇴야. 그것도 서울대. 근데 왜 일부러 스펙을 낮춘 걸까? 취업을 하려고 했네. 그렇지, 맞았어. 인숙 씨는 운동권 학생이었거든. 당시엔 학생 신분을 버리고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운동권들이 참 많았어. 야학을 열거나 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대. 공장 사장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반가울까? 반갑지 않죠? 절대 안 반가운 거야. 당시의 분위기는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불순 세력, 빨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업주들도 정권도 학생 출신 노동자들을 솎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 그렇지. 이때가 몇 년도라고 했지? 80년. 다음 해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이야. 인숙 씨가 체포되기 한 달 전엔 인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 수백 명이 잡혀서 구타당하고 고문당했고 전국에 시위 주동자 검거령도 내려졌어. 다른 어떤 범죄보다 우선해서 수사해라. 주동자 검거하면 특진에 표창까지 내린다. 자, 이러니 경찰들 분위기가 어땠겠어? 검거를 위한 혈안이 돼 있겠지. 이런 분위기에 인숙 씨가 잡힌 거야. 이제 얘를 통해서 뭔가 5.3 사태 핵심 인물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경찰서의 보호실에 갇힌 지 3일째 되던 새벽 4시야. 권양, 수사에 이렇게 협조 안 해서 되겠어? 경찰서장이야.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말하더니 휙 나가버려. 그러더니 완장을 찬 또 다른 형사가 옆으로 쓱 시선을 돌리면서 말을 해. 어이, 자네가 맡아서 해. 거기엔 이 남자가 서 있어. 자, 이 남자 이름은 문귀동. 계급은 경장이야. 문경장. 따라와. 인숙 씨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 방 안엔 단 둘뿐이야. 5.3 인천 사태 관련자 누구 알아? 아무도 모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인숙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이 통했을까? 안 통하지. 문경장이 안 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어 일어나서 내 앞으로 와. 인숙 씨는 몸이 덜덜 떨려 무슨 짓을 할지 뭘 할지 모르니까 몰라. 당시의 상황을 인숙 씨가 적어놓은 글이 있어. 그는 마저 벗겨내렸다. 나는 반벌거숭이 상태가 되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의자를 내 의자 앞으로 바싹 당겨 앉았다. 그리고 만지며 나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댔다. 너 같은 여기서 죽어도 아무 일도 없어. 빨리 불어. 나는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만약에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거 폭로할 수 있었을까? 어때? 나라면 못 밝힐 것 같아. 못 알겠죠. 이게 사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야. 왜? 근데 이때는 40년 전이야. 여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낸다?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게다가 가해자는 경찰이야. 경찰이야.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숙 씨의 마음은 명확했어. 폭로에 관련해서는 그냥 저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일이었어요. 나는 폭로한다. 세상에 이 일을 알리자. 왜? 내가 침묵하면 그 처참한 짓을 누군가에게 되풀이할 테니까.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조영래 변호사야. 아, 그런 거였어. 그렇게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번영, 드디어 경찰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했어요. 상황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겠구나. 자, 이 말대로라면 이제 곧 문경장이 구속되고 인숙 씨는 석방될 거라는 희망적인 소문도 들려. 72번 변호사 접견. 인숙 씨가 설레는 마음으로 접견실로 들어갔어. 조변과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방금 검찰 수사 발표 났어요. 무슨 일인지 표정이 어두워. 그리고는 조용히 신문을 내밀어. 검찰 성적 모욕 없었다. 권양의 고소 사실 중 문경장의 성적 모욕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나마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다. 정말 쥐어받고 싶네요. 검찰은 문경장을 기소유예 처분한대. 죄는 있지만 그게 가벼워서 재판에 안 넘긴다. 아무런 법적 처벌을 안 한다는 거지. 끔찍한 일이다 정말. 더 기가 막힌 건 검찰 발표 뒤에 나온 공안 당국의 분석이야. 권양은 급진 좌경 노선을 신봉하는 행동 대원으로서 목적 관찰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 즉 좌경 의식화된 학생들은 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혁명을 위해 성까지 도구로 삼는 급진 좌경 세력, 즉 빨갱이래. 석방을 위해 없는 성고문 사실을 꾸며냈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수사한 검찰이 왜? 경로를 바꿨는가? 그러게. 윗선에 뭐가 있었겠지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야.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회의가 열렸어.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 청와대, 안기부의 검경 수뇌부들이 다 모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국이 어지러운데 그거 성고문했다고 발표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 나라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사건을 덮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야. 결국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 진짜?
기소와 기소유예 의견이 있는데 둘 중 뭐로 할까요? 기소유예로 해. 그렇게 각하의 결정대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영래 변호사가 나섰어. 그렇지.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그치. 사건의 진상을 우리 손으로 직접 알립시다. 조변은 이 고발장을 복사해서 뿌렸어. 뭐야, 약간 호해처럼? 그렇지. 워낙 이거는 뭐 진실로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또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딱 한 장에 10만 불을 인쇄를 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죠.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 역시 세상은 여전히 또 빛이 있었군요. 고발장을 읽고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 (1986년 11월 21일) 새벽, 몇 시간 후면 인숙 씨의 재판이 열려.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결심 공판이야. 조변의 책상 위에는 자료들이 어질러져 있고 재떨이엔 꽁초가 수북해. 왼손엔 담배를 들고 오른손으로 글을 써내려가. 변론서를 쓰는 중이야. 자, 이게 바로 조변이 쓴 변론서야. 고민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결정적으로 이걸 전달할 수 있을지가. 조변은 그렇게 완성된 원고를 들고 법정으로 향했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인숙 씨가 피고인석에 앉았어. 그 옆인 변호인석에는 조영래 변호사가 앉아 있어. 자,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조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양의 투쟁, 어떤 오욕과 탄압으로도 끝내 꺾을 수 없었던 그 불굴의 용기와 진실을 위한 눈물겨운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변론을 들으면서 인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었대. 그리고 인숙 씨뿐만이 아니야. 방청객들도 훌쩍이고 변론서를 읽는 조 변호사도 눈물을 흘렸대. 몇 번이고 목이 메었어. 변론 너무 잘 쓰셨고 저에 대한 깊은 책임감, 애정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변론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변론이었죠.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무죄 줘라. 아유, 당연히 이거는 뭐 무죄가 돼야지. 피고 권인숙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왜요? 신분증을 위조한 죄로. 결국은 그냥 공문서 위조는 위조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 변호사님께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 조변은 법원에 집요하게 요청했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이 재정 신청서에 무려 166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어. 이건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인숙 씨의 용기와 조변의 노력으로 단단하던 오공 정권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자, 1년 후인 1988년 4월 당시의 뉴스를 직접 볼게.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문기동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인숙 씨와 변호인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야. 이제 문경장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어. 한 달 후 성고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어. 성고문 사실 인정했을까? 계속 발뺌했겠지 뭐 또. 했을 것 같아. 자, 직접 들어볼게. 성고문한 사실도 없고 일체 손 하나 댄 사실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상관의 지시로 죄를 뒤집어 쓴 속죄양이에요. 속죄양? 속죄양. 야. 뭐 이런 얘기 참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자, 재판이 끝나고 문 씨를 태운 차가 법원을 빠져나가려는 그 순간 흥분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차 앞을 가로막고 유리창을 부수면서 분노를 쏟아냈어요. 자, 결국 문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 처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부터 문경장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인숙 씨 곁엔 늘 조변이 있었어. 최소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셨던 것 같은데요, 거의. 늘 오셨고, 오시면 한 3-4시간 있다 가시고, 제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고,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변은 그런 사람이었어.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 최고예요. 1990년 12월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는 거야.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향년 43세로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제가 당한 성공 사건을 얼마나 깊게 아파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인생에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불편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제 사건이 조금이라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변호사님 차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조영래 당신을 우리 곁에 두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다운 조영래의 육신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구나. 잘가 조영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못 버티실까, 이 사회에서. 영혼을 태워서 그런가 봐요.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 온기로 사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자, 조변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 시보를 할 때 쓴 글이 있어. 내가 하려고 하는 제1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친절한 자세를 흩뜨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함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면 인간성에 거는 우리의 모든 신뢰와 희망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검사 시부 시절에 이런 글을 쓰실 정도입니까? 응?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겠네요. 이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진짜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이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이거를 어렵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한국 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정주영 회장, 정태수 회장. 두 정 회장을 빼놓고선 한국 경제를 논할 수가 없어. 전례 없던 빅 이벤트. 진짜? 가능해요, 그게? 이봐, 그 해보기는 했어? 대박.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게 가능하겠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네요. 이렇게 됐다고?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